네, 반갑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이게 그 선거법 때문에 그 특정 후보 이름을 얘기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후보를 비판하거나 또는 후보를 지지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요. 또 민주통합당이라는 정당을 제외하고 다른 정당의 이름 역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지만 그래도 여기 충장로에 찾아온 이유가 있으니까 그 얘기를 열심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르신도 계시고 대개 이제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젊은 분들 20, 30대 분들 뵐 때마다 정말 미안하고 안타깝습니다. 누가 그래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러더라고. 개소리 말라 그래. 뭐 아프니까 청춘이야. 희망이 있으니까 청춘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그런데 진짜 우리는 아픕니다. 여기 대학생들도 있죠. 졸업한 분도 계십니다. 졸업한 분들 경우에 번듯한 직장 갖고 계신 분 많습니까? 정말 몇 분 안 되거든요. 대학교 다니는 분들 대학 등록금 엄청나게 높죠. 그런데 내가 이걸 내면서 정말 대학을 졸업해야 될까 고민이 많습니다. 졸업해 봐야 뭐 하겠습니까? 일자리가 없는데. 그런데 이러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지. 남하고 경쟁해서 이겨야지. 스펙 쌓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네, 스펙 쌓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젊은이 여러분들께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지 못하게 그렇게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걸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바꾸는 일, 이거 바로 정치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요 2중 3중으로 속고 살아요. 맨날 그러죠. 그놈이 그놈이다. 그 정당이 그 정당이고 그놈이 그놈이야. 민주정부 10년 해봤는데 뭐 달라지는 거 없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속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엄청나게 속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오마이뉴스 기사를 하나 봤는데 경악했습니다. 뭐냐면 79년도에 부마항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부산과 마산에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유신체제에 저항해서. 그때 연행된 분들 35일 정도 구금이 돼 있었는데 그분들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송인 중에서 딱 2명이 여자분이에요. 경남대학교 졸업생들입니다. 그러니까 79년도 당시에 경남대 학생이었어요. 여러분하고 똑같아. 그런데 지금 55쯤 먹었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들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군인과 경찰 20명 이상으로부터 갖은 성고문을 다 당했다 이겁니다. 이 얘기를 33년이 지난 지금 울부짖고 계십니다. 55된 분이. 거의 혼절하다시피 주저앉으니까 그 아들이 엄마를 위로하고 어깨를 두들기면서 다시 부추겨 세운다는 겁니다. 그 기사를 봤어요. 우리가 지금 일제 때 끌려갔던 할머니들 그분들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잊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국내에 들어와 계신 그분들 할머니들은 그래도 나은 편입니다. 아예 창피하다. 내 몸이 망가졌고 내 인생이 망가졌기 때문에 가족 보기 미안하다. 그래서 아예 안 들어온 분들이 계십니다. 동남아고 중국이고 거기서 그냥 묻혀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일제 때 당했던 그 할머니 얘기들 1919년에 3.1운동 때 만세운동하다가 붙들려갔던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우리 조선의 여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당했습니다. 갖은 성고문 다 당했습니다. 그런데 79년에 또 그런 일이 있었다 이겁니다. 저도 76년도에 김대중 선생과 문익환 목사가 공범이라서 그때부터 두 양반을 오가면서
심부름도 했고, 그래서 7, 80년대 그 살벌했던 시절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웬만한 거는 다 알아요. 근데 몰랐어요 이거. 그 여성분께 얼마나 죄송한지. 그 여성 생각해 보세요. 80년대 부천 성고문 사건, 그래서 권인숙 양이 고발했죠. 대단한 용기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55 먹은 이 엄마, 30년 동안 가슴에 묻어뒀던 이 사연, 나 더 이상 이거 안고 죽을 수는 없다, 억울해서.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보상 법정 소송을 들어갈 때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누구였겠습니까? 자식 새끼들이죠. 내 아들과 딸에게 엄마가 20대 초반 여대생 시절에 어떤 일을 당했는지 먼저 고백을 해야 그 다음에 소송을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결국 그 고백을 하고 소송에 나섰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냐 이겁니다. 이게 두 번째 속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어느 정당 그놈이 그놈이다. 민주정부 10년 해봐야 별로 달라질 거 없다. 이게 첫 번째 사기. 두 번째 사기는 우리가 우리 역사를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고등학교 때 한국 근현대사라는 과목이 있었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근현대사라는 과목이 없었어요. 국사라는 교과서밖에 없었어요. 거기 보면 단군으로부터 동학혁명까지가 290페이지입니다. 동학혁명 이후 현재까지가 10페이지입니다. 단. 그러면 지금 2012년 광주, 2012년 대한민국, 금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알고 있느냐 이겁니다. 2012년 지금 대한민국은 동학 이래 100여 년 역사가 거의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에요. 지난 100년 역사의 결과물이야. 그런데 지난 100년 역사를 안 배웠어요. 현실을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왜 안 가르쳤냐 이거죠. 국민의 정부 때 처음 근현대사가 생겼고 참여정부 때 필수로 만들었습니다. 일부는. 그러다가 이 정부 들어서 다시 선택으로 돌리고 내년부터 아예 교과 과목에서 없앤답니다.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건 그동안의 위정자들이 국민을 바보로 만든 겁니다. 지금 광주 시민 여러분, 충정로에 서 계신 이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정권이 여러분을 바보로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승질나지 않으세요? 왜 바보로 만들었겠어요? 역사를 가르치면 우리 국민이 즉각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승만, 어이 당신 왜 김구 죽였어? 물어볼 거죠. 이승만 당신 왜 친일분자들 다 복원 다 끄집어내서 같이 손잡고 정권 잡았어? 왜 민족사의 정통성을 이렇게 무시했어? 라고 삿대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가르쳤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대구 사범학교 나와서 멀쩡히 초등학교 선생님 잘했습니다. 대구에서. 그러다가 긴 칼 차고 싶어서 만주에 일본 군관학교 갔어요. 거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니까 혈서 쓰고 일본 제국을 위해서 애쓰겠다. 혈서 쓰고 일본 본토 육사에 진학했어요. 졸업하고 우리 독립군 토벌하던 일본 군대 중위로 만주에서 해방을 맞았어요. 그리고 귀국해서 남로당 군사책을 했어요. 그래서 여순 반란 사건, 여순 항명 사건 당시에 군사책으로 검거돼서 사형 언도를 받았다가 풀려났어요. 풀려나는 조건이 뭐였냐? 나 전향했다. 전향한 증거를 보여라. 그 증거를 어떻게 보이기로 했냐? 군대마다 찾아다니면서 사람들 여럿 있는 중에 이렇게 30명이 있습니다. 가서
얘가 군사책이래요. 얘가 남농의 당이래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지명하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중간에 선 사람이, 구명운동하는 사람이 그랬어. 야, 그건 심하다. 그냥 명단만 적어내면 되지. 그 사람 많은 데 가서 꼭 그렇게 해도 하라고 요구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선 사람이 박정희 당시 계급은 모르겠으니까 박정희 씨한테 가서 그렇게 하겠냐 물어봤어요.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 앞에 다니면서 찝었어요, 이렇게. 그러고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이 역사를 아는 걸 원했겠습니까? 바보여야 돼, 국민이. 몰라야 돼. 이게 두 번째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위정자로부터 문맹으로 강제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모르게. 그러면 2012년 오늘 지금 전 세계와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아세요? 나 자신이 알고 있다라고 자임하세요? 어떻게 해요? 네이버 다음에 맨 위에 떠 있는 기사 몇 개 클릭해 보죠. 그걸로 알아요? 그 기사가 사실인지 누가 보장해요? 우리는 2012년 광주, 2012년 대한민국을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100년 역사, 이걸 모르고 지금 2012년에 살고 있으며 동시에 오늘 벌어지고 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깜깜한 어둠 속에 내동댕이 쳐 있는 개인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깜깜한 어둠 속에 내동댕이 쳐 있는 상태에서, 자, 젊은이 여러분, 나 스펙 쌓아서 취직해야 돼. 이것을 한 줄기 빛으로 생각해요. 돼요? 일자리가 없잖아요. 일자리가 왜 없느냐를 알아야죠. 그래야 그 다음에 일자리를 만들자고 주장을 하죠. 알아야 주장을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 경제가 왜 이렇게 어렵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10년을 했는데 왜 나아지질 않았냐 이거예요. 그게 이번 12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경제가 왜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가장 큰 원인은 IMF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박정희 대통령이 60년대부터 국가 주도, 수출 지향, 재벌 중심의 고도 성장 정책을 펼쳤고, 71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선생이 그렇게 하면 당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좋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불안하다. 그러니 대중경제론을 해야 된다. 중소기업을 키우고 중산층이 탄탄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다가 선거에서 졌어요. 71년에. 그러니까 60년대 초반부터 97년 IMF가 올 때까지 대한민국 경제는 단 한 번도 노선 수정을 하지 않고 재벌 중심의 고도 성장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다가 재벌들 간의 과당 경쟁과 중복 투자가 벌어지면서 국가 부도 사태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2007년 대선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이명박 후보가 여러분께 뭐라고 사기쳤냐? 민주정부 10년이 경제를 죽였다. 내가 살리겠다. 방법은 줄푸세다 그랬어요.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질서를 세운다 이거예요. 왜 세금을 줄이냐? 대재벌들, 대기업들에게 세금을 덜 내게 하면 돈을 많이 버니까 그 많이 번 돈으로 공장을 짓게 해서 고용을 해주도록 하면 경제가 발전할 것이 아니냐, 이거였어요. 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도입했던 재벌 중심의 고도성장 정책을 되풀이한 거예요.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명박 정부 5년
누계 성장률 18%, 가계 가처분 소득은 5.5%가 늘었어요. 이 말이 뭐냐? 국가와 재벌들은 18% 성장했는데 국민은 5.5% 성장했다. 그러면 이 사이 13%는 뭐냐 이거예요. 다 부자들과 재벌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중산층이 더 양극화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민주정부는 뭐하고 자빠졌었냐 이거예요. 10년 동안. 97년에 IMF가 됐을 때 IMF가 우리에게 강제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음껏 해고할 수 있게 하라 이거예요. 정리해고 요건을 완전히 헐어버렸어요. 기업체 사장이 우리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라고 스스로 판단하면 막 잘라도 돼. 그러니까 IMF 왔을 때 구조조정하느라고 어마어마하게 잘랐어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을 IMF가 개방하라고 강제했어요. 그러니까 주식 소유자가 사장한테 무엇을 요구하냐? 이익을 극대화하라는 요구를 하는 거죠. 이익을 무조건 극대화하라는 거예요. 97년 IMF 이전에는요, 우리나라도 평생 직장 제도라는 걸 갖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그렇거든요. 우리도 배웠어요. 그게 뭐냐면 대학 졸업하고 어디 현대건설에 입사하잖아요. 정년 퇴직까지 웬만하면 그냥 내비둬요. 안 자르고. 이게 평생 직장 제도야. 그런데 IMF 이후에 이게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어마어마하게 잘라서 40살 먹었는데 잘렸어요. 뭐 먹고 살아? 자식 새끼 공부시켜야 되는데 여기 골목에 들어와서 빵집 열고 순댓국집 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직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냐? 정규직 800만, 비정규직 800만, 자영업자 800만, 특수고용직 250만. 특수고용직은 누구냐? 요구르트 아줌마, 학습지 교사 이런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비정규직보다 더 어려워. 회사와 계약을 해서 개인 사업자지만 수입이 없죠. 적죠. 근데 노동자 대우도 못 받아. 노동 3권도 없는 상태로 방치된 게 특수고용직이에요. 자, 여기 서 계신 분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늠름한 정규직 직장 갖고 계신 분 손 안 들어도 알아요. 3분의 1 안 됩니다. 그렇죠? 3분의 1 안 되죠. 비정규직 손 들어보세요. 3분의 1 안 되죠. 3분의 1쯤 될 겁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 또 3분의 1입니다. 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정부 10년 김대중 선생이 맨날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다. 우리가 집권하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잘못해서 IMF 식민지가 되는 바람에 중산층이 무너지고 노동자가 더 어려워진 것이 언제 발생했냐? 국민의 정부 10년 동안 발생했다 이거예요. 아니, 민주정부 10년 동안 발생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007년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민주정부 10년이 경제 죽였다, 내가 살리겠다 이러면서 박정희 대통령 흉내내서 선글라스 끼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민주정부 10년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 역시 박정희 대통령이 좋았어. 이렇게 돼서 이명박 후보를 압도적으로 뽑아준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젊은이들 일자리 없어. 재벌들이 아무리 세금을 깎아주고 돈을 많이 벌어도 투자 안 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다 보니까 정규직 다 잘라내고 사내 하청해. 어떻게 삽니까? 이게 현실인 거예요. 재벌도 생각해봐요. 왜 이 골목 상권에 들어오냐 이거. 던킨 도너스 저거 옛날에 광주 사람이 빵 구워 팔던 데예요. 그런데 왜 대기업이 들어왔냐 이거야.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을 생각해 봅시다. 건설회사로 시작했잖아요. 혼자 시작했어. 돈을 벌었어. 근데 지금은 정주영 회장의 손자가 사장이야. 그러면 정주영 회장, 그의 부인, 정주영 회장의 동생 4명, 그의 부인, 아들 10명의 부인,
손자의 부인 이러면 한 명이 시작했는데 이제는 사장 자리가 500개쯤 필요해요. 근데 투자할 건 없어. 이제 핸드폰까지 왔는데 뭐 한국 산업이 아주 극도의 전자산업까지 와서 투자할 게 없어요. 그러면 현대그룹이 사장을 어떻게 마련해줘요? 자기 직계 존비속한테 어떻게 나눠주냐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공장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걸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업종을 침범하는 겁니다. 골목 상권을 침범하는 겁니다. 회장의 그러니까 손녀를 빵집 만든 거 아니에요. 지금 재벌이 빵집 만들지, 순대 만들지, 순두부 만들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 여러분들 일자리 없는 게 너무 당연해.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혹시 교대 나온 사람 있어요? 교대 나와가지고 초등학교 선생님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3년 동안 임용고시만 보고 있어요. 고용이 안 돼. 왜 안 되냐? 예전에는 초등학교 선생님 하다가 나갔거든. 현대건설도 취직했고 삼성전자도 취직했어요. 그러니까 퇴직해. 졸업생들이 계속 선생님을 할 수 있었어. 일자리가 없으니까 선배들이 퇴직을 안 해요. 그러면 교육대학 나와서 뭐 하냐고. 이게 현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기 북 찢어졌으니까 약 바르듯이 하면 첫 번째, 이 지역에 와 있는 공기업 경우에 이 지역 출신을 의무적으로 몇 % 이상 고용한다.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대학 나와서 입사 준비를 하는데 대학교에서 입사 다 가르쳐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또 학원 가야 돼. 대학 등록금 아버지한테 받은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학원비는 어떻게 받냐고. 그 경우에 취업 준비금을 보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EBS에 취업 강좌를 아예 방송을 하겠다. 학원 가지 마라. 이 핸드폰 요금에 문자와 가입비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제 기술이 발전해서 이런 거 없애서 핸드폰 비용 같은 거 확 낮출게요. 그 다음에 우선 공기업부터 공무원부터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할게요. 근데 어르신들은 블라인드 면접을 잘 모르는데 블라인드 면접이 뭐냐면 입사 시험을 보잖아요. 그건 논술을 봤지 점수가 몇 점이지. 그러면 그 사람의 이력서는 안 보여주는 겁니다. 심사위원들한테. 어느 대학 나왔나, 아버지가 누군가, 아버지 친구가 누군가 이런 거 싹 가려요. 어느 대학 나와 싹 가려. 그 한 사람의 능력을 집중적으로 검증하는 거예요. KBS의 정현주 사장이 이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했어요. 그랬더니 참여정부 시절에 그 이전에 70% 정도가 서울대, 연대, 고대, 서울대 중심이고 물론 버클리, 콜롬비아 이런 데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는 순간 전국의 30여 개 대학에서 골고루 합격자를 냈어요. 이게 뭐냐? 아버지가 농사죠. 혼자. 나 외아들이야. 나 서울대학 갈 수 있어. 그런데 아버지 농사 짓는 걸 생각하면 눈물이 나서 내가 서울을 갈 수가 없어. 돈도 많이 들지만. 그래서 전남대학을 갔어. 그래서 반딧불에 공부했어. 난 능력 뛰어나. 그런데 왜 전남대학이라고 해서 서류 심사에서 다 떨어뜨리냐 이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서울대학이면 어떻고 전남대학이면 어떠냐 이거야. 그 사람의 능력이 있으면 되지. 이게 KBS의 정현주 사장이 참여정부 시절에 도입한 제도예요. 지금 다시 관뒀어요. 내가 아는 어떤 민영 방송사는 이렇게 합니다. 뽑을 때 기자나 아나운서나 뽑을 때 가문을 봅니다. 그래서 장관의 딸 일부러 먼저 뽑아요. 성적이 나빠도. 국회의원의 아들 먼저 뽑아요. 성적이 개차반이어도.
무슨 뭐 폭력 전과가 있거나 음주운전 전과가 있거나 아무 상관 안 해. 일단 뽑아. 왜 뽑아요? 로비 창구로 쓰려고. 이게 우리 사회의 기득권 세력이 스스로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방법이에요. 이걸 깨겠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 다음에 일자리를 놓치고 있는 분들, 중간에 놓친 분들에게 복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에 기초 수급제를 도입해서 대한민국이 굶어 죽는 사람 싹 없애버렸어요.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이에요. 기초 노령연금을 도입해서 노인분들께 용돈을 드렸어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 업적이에요. 그런데 민주정부 10년이 왜 복지를 제대로 할 수 없었나? IMF 때 형성된 공적 자금, 그때 국가가 빚을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그거 갚느라고 제대로 못했어요. 이걸 해내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정말 나빠요. 전 세계가 경제 불황기에 들어갔어요. 유럽이 흔들리고 중국도 저성장에 빠졌어요. 우리 3, 4분기 성장률 1.5%예요. L자 장기 침체 국면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빠르게 좋아질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탈출구는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수출 입국 정책을, 재벌 중심의 고도 성장 정책을 펼쳐가지고 이제 우리는 역진 불가능한 통상 국가예요. 그런데 모든 물건을 바다로 날라야 돼. 돈과 시간이 너무 들어요. 남북관계를 개선해서 남북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해야 우리 국가 경쟁력이 높아져요. 두 번째, 우리 임금이 높아져서 노동집약 중소기업들이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낡은 공장들 뜯어다가 개성공장으로 옮겨가야 돼요. 개성공단에. 우리의 자본과 기술, 북쪽의 노동력, 지하자원을 합쳐야 돼요. 이게 남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북한의 지하자원을 우리가 써야 돼요. 현재 가치 1천 조원어치 깔려 있답니다. 남쪽은 어때요? 강원도에 무연탄 다 탄광 문 닫았죠. 우린 없어요. 이거를 2007년 14선언 때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남북관계가 단절되니까 이 소중한 지하자원의 채굴권이 차례로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미래에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이득이 있는데 그거 포기하고 우리 민족의 터전 반을 잘라서 아무런 소득 없이 중국에 갖다 바치고 있는 거예요. 이명박 정권이. 이완용은 돈이나 받았지. 이런 반민족적인 매국 세력이 어딨냐 이거예요. 금년 12월 우리의 선택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박정희 대통령이 60년대부터 시작했던 재벌 중심의 고도성장 정책은 망했다 이거예요. 그러니 71년 김대중 후보가 얘기했던 대중경제론으로 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중산층을 탄탄하게 하고 서민의 구매력을 높이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거를 확인하는 선거예요. 두 번째, 남북의 적대 관계가 아니라 포용과 햇볕 정책이 옳았다. 이걸 확인하는 선거예요. 이런 민족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죠. 알겠어. 그런데 문제는 민주통합당이야. 동의합니다. 특히 호남에서 그동안 민주당이 시민께 잘못해왔다는 거 알아요. 싫죠. 저것도 지들끼리 헤쳐먹죠. 87년 이래 민주당은 호남에서 집권당이었기 때문에 죽은 썩은 막대기를 꽂아도 다 당선이 됐기 때문에
시민과 제대로 소통해오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렇게 비판받아 마땅한 측면이 있어요. 그거를 민주통합당은 바꾸겠다 약속드리고 있는 거예요. 통합할 때부터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여기 왔어요. 3년 전에. 그때 뭐였냐? 여기 젊은이들 경우는 정당을 싫어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젊은이들과 같이 가지 않는 한 정권 교체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젊은이들과 함께 갈 것이냐, 이걸 고민해서 정당을 설계했어요. 그게 뭐냐면 민주당이 기존의 정당이 있죠. 근데 이 정당을 믿질 않아 시민들이. 특히 20, 30대 젊은이들은 싫어해. 그러니까 대신 젊은이 경우에 여성 3국 중에 하나 들어가 있죠. 쌍코, 화장빨, 소울드레서 중에 하나 들어가 있죠. 그리고 남자분들 뭐 미권스 좋아요. 미권스, 메이저리그, K1 이런 데 들어가 있죠. 그렇게 인터넷 사이트에서 노는 방식으로 인터넷과 SNS를 활용해서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온 정당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오프 정당에 탑재하는 정당을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시민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들이 민주통합당에 입당하지 않아도 민주통합당의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실천하고 있어요. 이미. 지금 대통령 후보 100% 국민 경선으로 뽑았죠. 그거예요. 당원들끼리 지들끼리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시민의 뜻을 직접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당 대표 뽑을 때 어떻게 했냐? 70% 국민 경선으로 했어요. 30% 대의원들이 뽑았어요. 이미 돌려드린 거예요. 우린 공천권을. 지난 4월 총선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민주통합당 내 각급 공직 후보, 대통령, 뭐 당대표, 여기 광주시장, 뭐 광주시의원 해서 각급 공직 후보를 뽑을 때 시민의 뜻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35세 이하 젊은이들은 국회의원 나가도 다 떨어지거든요. 광역의원, 기초의원 나가도 기초의원은 돼. 가끔 대부분 떨어져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가 한 게 뭐냐? 35세 이하 젊은이들의 대표를 2명을 국회의원을 보냈어요. 애들을. 이제 광역의원, 그러니까 여기 광주시의원, 여기 뭐 저 기초의원도 의무적으로 35세 이하 젊은이를 보낼게요. 그러니까 학생 여러분들의 등록금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 국회에 가서 해결하세요. 여기 이 지역의 35세 이하 젊은이를 광주시의원으로 보낼게요. 그러니까 젊은이의 일자리 문제를 시의회에 가서 직접 하시라 이거예요. 추가로 앞으로 우리가 이번 12월에 이제 선거 끝나고 내년에 제3기 민주정부가 만들어지면 그 대통령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될 겁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트윗으로 행정을 해. 트윗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전면적으로 속고 있다. 첫 번째, 역사를 가르쳐 주지 않아서 위정자들이 국민을 바보로 만들었다. 첫 번째 속았다. 둘째, 그놈이 그놈이다. 그 정당이 그 정당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조선일보한테 세뇌를 당했어요. 또 속았어. 앞으로 누가 우리 민주 진영에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이렇게 할 거예요. 아침에 대통령이 조선일보를 봐. 이게 또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면 이 스마트폰으로 그냥 촬영이 되죠. 동영상이. 그러면 조선일보를 이렇게 찍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거 조선일보가 오늘 또 거짓말했습니다. 이거 나 이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이건 원래 뭐냐면 그러고 카메라에 돌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조선일보 거짓말쟁이입니다. 나는 복지를 확대하게 했다고 그랬지 뭐 NLL 문제 포기한다는 말 한 적 없어요. 그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1분 30초짜리를 이
온 정당에 참여한 시민들께 200만 300만에게 SNS로 그날로 뿌려드릴게요.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조선일보가 뭐라고 거짓말을 하는지 그 즉시 국민들이 알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런 아이폰이 스마트폰이 있었다면 그 양반들이 그렇게 능욕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을 거예요. 거짓말을 직접 국민들께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게 없어서 그렇게 당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지금 스마트폰 많이 갖고 계시죠? 이거 그러니까 사진 찍는 전화기로만 쓰지 마세요. 이거 핸드폰에 컴퓨터를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속고 있다 그랬죠? 역사를 가르치지 않아서 역사맹 바보를 만들었다. 둘째, 조선일보와 KBS MBC가 맨날 거짓말하는데 속고 있다.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적극적으로 쓰자는 거예요. 애니팡만 하지 마시고 카카오 스토리 들어가세요. 트위터에 등록하세요. 페이스북에 등록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돌아다니는 정보를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바보가 되지 말라고. 우리 국민을 바보로 만들어서 이득 보는 자들은 누군데? 이 기득권자들이에요. 재벌 중심의 고도성장 정책 안 되는 거 봤는데 왜 80조나 깎아주냐고, 세금을 5년 동안. 그 돈 누가 내요? 우리 서민들이 다 공동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바보가 이를테면 80조를 대기업을 부자 감세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80조면 한 사람당 얼마겠어요 이게? 우리 5천만 명이죠? 아마 160만 원쯤 될 겁니다. 이미 16만 원인가? 16만 원이겠다. 이미 한 사람 한 사람이 16만 원을 뺏겼다니까? 내가 지금 학생 저기 핸드백 열고 지갑 꺼내서 10,000원 뺏은 다음에 휙 던져 지갑을. 그러고 그러고 엉덩이를 차. 어떻게 할래요? 야, 미친놈아 그러고 멱살 잡고 경찰에 넘길 거잖아요. 그런데 16만 원 뺏기고 왜 가만히 계세요? 바보냐고. 내가 바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보 취급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바보를 벗어나자 이거예요. 광주에서는 물론 국회의원 선거 때 투표 의욕이 떨어지는 거 알아요. 찍으나 마나 어차피 될 사람 뻔히 알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안 찍는 경우가 있어요. 대통령 선거는 안 그렇습니다. 전 국민이 나와서 딱 한 명 뽑는 거예요. 지금 역사의 대전환기입니다. 재벌 중심의 고도성장이 이 정책을 폐기하고 김대중 선생이 주장한 대중경제론으로 보강하자. 남북 적대 정책을 관두고 햇볕 정책을 되살리자. 정당 혁신을 하자. 이 세 가지 누가 결정하냐? 20, 30대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의미를 모르고 투표 안 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얘기한다고 이걸 언제 다 얘기하겠습니까? 저에게 한 2시간쯤 주세요. 강당에서. 그러면 음질도 좋고 그런 데서 한 2시간 말씀드릴게요. 근데 거리에서야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핸드폰을 메모하실래요? 트위터에 가입을 하세요 오늘부터. 그래서 몇 사람만 팔로우 하세요. 몇 사람만. 많이도 할 필요 없어요. 허재현 메모해 주실래요? 허재현. 아마 그 주소가 We Love 한인가 그래요. 그게 한겨레 신문 기자예요. 그 사람이 정보를 빠르게 줍니다. 허재현 씨. 허재현.
두 번째 서영석. 이 사람은 주소가 DU280인가 뭐 이래요. 0280. DU0280이 그 사람 주소예요. 예전에 기자였고 지금은 정치평론가예요. 이 민주진영 쪽의 그 정보를 근데 굉장히 거칠게 줘요. 거칠게 이게 알려줘요. 정치평론가인데 그 사람. 그러니까 뭐 조선일보에서 얘기 안 하는 거, KBS에서 구라치는 거 이런 거 싹 가르쳐 줘요. 그 사람이. 그다음에 조국 교수. 그 사람은 지금 뭐 이렇게 단일화 뭐 이런 거 하는데 관계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 그다음에 조기숙 교수라고 있어요. 조기숙. 이 사람은 참여정부가 너무 억울하다.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분. 그다음에 하나 더 진중권 교수. 이 진중권 교수는 진보당 계열이에요. 진보당 계열. 그러니까 골고루 보라는 거예요. 골고루. 자, 광주에 온 이유. 민주통합당이 마음에 안 드는 거 압니다. 그러나 이제 젊은이들의 뜻을 받아들이는 정당으로 진화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는 뭐냐? 민주정부 10년이 너무 억울하게 매도됐어요. 경제를 죽였어요? 안 죽였잖아요. 그런데 억울하게 당했어. 이 억울함을 풀어내야 되는 선거예요. 남북관계 햇볕 정책이 옳았다. 국민으로부터 다시 추인받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민주통합당이 그 중심에 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민주정부 10년의 그 고민, 민주정부 10년의 그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 깊게 고민한 사람,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을 너무나 가슴 아프게 보내고 나서 치떨리게 반성한 사람, 이게 민주통합당 아니냐 이거죠. 민주정부 10년이 다 잘했다고 절대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잘못한 거 많습니다. 첫째, 땅값을 제때 못 잡아서 너무 올라버렸어요. 집값, 땅값이. 두 번째, 노동자의 고통을 완화시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IMF의 강요였지만. 셋째, 조선일보가 뻑하면 복지 포퓰리즘이라 그러는 바람에 배심 있게 복지 예산을 확대했어야 되는데 그건 못했어요. 넷째, 한미 FTA를 너무 서둘렀습니다. 이거 반성했거든요. 이 반성을 토대로 잘하겠습니다. 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을 너무나 가슴 아프게 보냈기 때문에 눈물로 반성을 했습니다. 저 자신부터. 그러니까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3년째 이 지랄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냥 배우하면 편하게 잘 사는데 돌아가신 분들께 죄송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내가 이해하고 충분히 지지해 드리지 못했을까? 이게 가슴 아파서 나왔어요. 우리가 잘못한들 얼마나 잘못하겠습니까? 적어도 김대중 노무현은 서민들을 위해서 기초수급제고 기초노령연금제도고 서민들이 살게 애쓰지 않았냐 이거예요. 이명박 같이 재벌들 아무리 세금 깎아줘도 투자하지 않을 거 뻔히 알면서 다 알아요. 그거 지금 전경련에 조사해 보면 알아요. 왜 투자하지 않느냐? 투자할 데가 없어서 안 한다고 대답해. 세금 많아서 투자 안 한다고 대답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왜 깎아줬어? 이 개새끼들이. 나쁜 거예요. 사람이 나쁜 거라니까. 적어도 착한 사람이 해야 됩니다. 서민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사람, 서민의 삶이 뭔지 아는 사람, 한 끼를 굶어본 사람, 그런 정당. 민주통합당은 이 참혹한 역사 속에서
50년을 민주진영을 대표해서 활동해온 정당이에요. 저도 마음에 안 드는 건 너무 많아요. 그거 고치려고 3년째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이 인터넷 사이트의 플랫폼 정당에 적극적으로, 당원이 아니고 그냥 회원으로, 그래서 대통령으로부터 영상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돼 주신다면 그 힘으로 우리가 민주정부를 잘 이끌어 갈게요. 같이 해 주십사 이거예요. 공천권을 돌려드려도 받을 국민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5년 차에 그렇게 주구장창 울부짖은 얘기입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여, 조직에 참여해서 힘을 발휘해야 이 나라가 사람 사는 세상이 됩니다. 이게 노무현의 절규입니다. 그가 죽은 이유입니다. 열심히 할게요. 힘을 모아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